어서들 오시고 현대소설 10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현대소설 10 새를 찾아서 김주영 가보자. 아직 6시가 안 됐네. 문학 마지막 현대소설 10번 새를 찾아서 204쪽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설림원 사지로 먼저 떠난 답사 일행을 찾던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보다 8번이 되게 꼭 나올 것 같아. 8번은 진짜 꼭 나올 것 같고, 차나 한 잔도 좋지만 그 8번 너무 사투리, 당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당제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다르죠. 당제 무조건 나올 것 같고, 날개 무조건 나옵니다. 날개 당제는 무조건 시험지에 있을 것이다. 설림원 사지로 먼저 떠난 답사 일행을 찾고 있던 새를 잡기 위해서 헤매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 네모박스 쳐주시죠. 유년 시절에 뭐 했다고요? 새를 잡기 위해서 헤맸대요.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유년 시절. 새를 잡으려고 했던 나의 과거와 답사 일행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현재는 다 무엇인가를 맹목적으로 애타게 찾아가고 있지. 밑줄 그자. 맹목적으로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에다가 밑줄. 이러한 과정은 나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이 돼. 뭔가를 찾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대상만 달라질 뿐 계속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간다. 밑줄 끌까? 반복적 재현에다가 밑줄. 작가는 이처럼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 곧 삶이야. 삶이라는 것은 뭐다?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 밑줄 그자.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 삶.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애타게 찾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 애타게 찾는 것이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곧 살아있다는 것이니라. 주제는요,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삶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주세요. 전체 줄거리 갑니다.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을 놓치고 만다. 강원도 양양의 설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일행을 찾는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한번 일행을 놓치고 나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실패. 하지만 마주쳤어야 할 일행은커녕 그들이 탄 버스조차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다가 주차장 매표소에 불이 켜진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청년들이 사정을 듣고 함께 일행을 찾아보지만에다가 밑줄, 실패에다가 밑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을 때 늘 성공하는 거 아니죠. 실패하는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나는 일행을 찾던 도중에 유년 시절 누나와 새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떠올라. 밑줄 그자. 유년 시절 누나와 새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에다가 밑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는 경험이다. 나는 결국에 일행을 쫓는 것은 단념을 하고요. 단념에다가 밑줄. 그냥 혼자서 나 홀로 설림원 사지를 보러 갑니다. 절터만 남은 설림원 사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비록 일행은 놓쳤지만, 일행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나 혼자서의 여행에서도 말이야. 밑줄 끄자. 고요한 풍경에다가 밑줄. 그리고 나무에 앉은 새를 바라보게 돼. 새는 나중에 솔방울이었던 거야. 솔방울에다가 밑줄 끄시고, 교령아 잘 갖고 왔니? 독서랑 문학? 오케이. 그러면 문학 204쪽 펴야 돼. 새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변했고? 솔방울. 나는 내려와서 일행을 만나게 돼. 내려와서야 일행들을 만나게 된다. 일행들에다가도 밑줄 끄시고 만났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갈게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 204쪽.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맙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장소는 어디? 밑줄 긋자. 설림원 사지에다가 네모박스 쳐줘. 설림원 사지.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 일행을 놓쳤어.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서 택시비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택시를 타고 휴게소까지 갑니다. 답사 일행을 찾는데 실패.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주겠다며 나서게 됩니다. 고마운 청년들이군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한 덴지를 갖고 있었다. 덴지에다가 동그라미. 문학이랑 독서 둘 다 갖고 왔어? 있니? 사용설명서 204쪽 펴면 되겠다. 덴지를 갖고 있었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덴지가 뭐야? 전지불, 손전등이요. 손전등에다가 밑줄. 버스를 찾으려면 손전등이 있어야 되잖아.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고 온 듯한데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던 거야. 매우 밝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매우 밝았다에다가 밑줄.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면서 빠른 걸음으로 찾았다. 어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군.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켜서 휘젓고 다녔었지만 그것이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낙산에서도 청년이 그 손전등을 켜서 휘젓고 다녔었는데 밑줄기자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에다가 밑줄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졌다. 어디에서? 설악산의 주차장에서. 현재 사건은 어디입니까? 설악산 주차장이요.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뭐예요? 손전등. 손전등만 있으면 나는 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거. 갑자기 유년 시절이 떠오른 거야. 손전등을 통해서 새를 잡으려고 했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덴지보다 몇십 배의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새를 잡으려고 했던 그때보다도 몇십 배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밑줄 끄자. 버스는 찾지 못했다.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실패. 버스는 새보다도 몇백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새를 못 찾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뭐랑 중첩되고 있다. 일행의 버스를 찾지 못하는 경험이랑 중첩되고 있어. 와, 몇십 배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버스를 이렇게 몇백 촉의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가지고 있지만 찾지를 못했어. 나와 청년들이 덴지를 가지고 버스를 찾아 헤맸지만 실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회고라고 좀 적자. 어느 날 밤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돼? 회고. 누나와 나는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거든. 충격적인 일에다가 밑줄. 누나랑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새집이 있었어.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새를 잡으려고 말이야.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어. 언제나 허탕에다가 밑줄. 언제나 실패였대. 그날도 역시 덴지꾼들 뭐라고요? 손잡이 가지고 새를 잡는 사람들. 덴지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지. 뭘까? 구태여 덴지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던 거야. 새들이 곧잘 깃을 치는 초가집에다가 밑줄. 새들이 잘 살아. 초가집인 이상 필경 여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집이 있을 것이라는 일이지. 우리 집도 덴지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서 마땅하다는 결론.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도 새를 잡을 수 있다. 역시 내 생각에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약고 네 말이 딱 맞았대. 우약고 내가 이때까지 그거를 생각을 못했다. 우리 집에도 새집이 있을 것이다. 네 말이 맞대. 잠시만. 네 말대로 우리 집에도 새집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짝을 닫아 걸어서 삽짝에다가 밑줄 사립짝에 문을 닫아버리면 새들이 도망을 못 가겠지. 덴지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덴지꾼들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난 후에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조용히 밑줄 은밀하게에다가 밑줄 새를 꼭 잡고 싶은가 봐. 조용히 은밀하게 새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보장된 성과에다가 별표 성공 확신입니다. 반드시 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야. 근데 과연 확신이 성공이 진짜 보장이 되는 거야? 우리는 흥분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과거 회상이야.
어느 날 밤부터가 회고적이야. 회고. 역순행적으로 과거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아이고 밑줄 꺼줘.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다가 밑줄.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잡자. 우선에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이었지.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어. 챙겨왔니? 누나? 그러면 204쪽 펴면 되겠다. 윗방의 문을 활짝 열어서 잡으려고 하는 전략이야.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려고.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이영의 켜에도 새 집이 들어있었던 거야. 밑줄 그자. 새 집에다가 밑줄. 드디어 잡는 거야. 두근두근.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의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밑줄 그자. 나는 새를 잡았다에다가 밑줄. 축하. 자, 지금까지 누나랑 내가 새를 어떻게 잡았는지 엄청 세세하고 과정을 섬세하게 서술을 할 겁니다. 밑줄 그자.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서술에다가 밑줄.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연출을 해보자. 살아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어. 처음으로 내가 새를 잡은 거야. 내가 세 번째의 구멍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손끝에 와닿는 뭉클한 온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205쪽 분명히 새의 깃털이었어.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콱 움켜쥐었다에다가 밑줄. 그리고 거의 찰나의 순간 그 상황에서는 누나가 말해준 대로 꽉 움켜주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지. 그래서 너무 세게 잡은 거야. 그러나 첫 번째의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서툴게 마련에다가 밑줄. 원래 처음은 그래. 그래서 실패의 확률을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인데,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잖아. 밑줄 그자. 눈이 없는 손에다가 밑줄. 발기가 없는 손이었단 말이야. 손만 집어넣었단 말이야.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어 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새가 부리로 쪼나요. 착각이었는지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치면서 구멍집에서 손을 빼냈고에다가 밑줄. 손사래에다가 밑줄. 에헤, 새가 도망간 거야. 새는 구멍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첫 번째는 실패, 밑에다가는 실패.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서 흩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이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 엄청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새 잡기 과정 보여주지. 완전 묘사야.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서 뒹굴었다.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밑줄 긋자.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 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얘가 호들갑 떠는 바람에 새가 날아가 버렸잖아. 동생이 마당으로 나디는 것보다도 방으로 새가 들어간 게 더 중요하게 흥분되는 일이야. 누나도 꼭 새를 잡고 싶은 거야.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누나는 그만큼 새한테 집중을 한 거지.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이. 그것은 사건이었다. 사건에다가 밑줄 끄시고. 처음으로 나랑 누나가 새를 드디어 잡았어.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니야. 방에 방문을 닫고 가두어 놓은 거야.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이.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왜? 방으로 들어간 새는 포박을 한 거잖아. 잡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밑줄 긋자. 방으로 들어간 새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에다가 밑줄. 물론이야. 나도 그걸 믿었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일이 없다고 말이야.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얼살을 먹어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어 뜻풀이 보고 오자. 206페이지. 얼살을 먹었다라는 것은 갑자기 놀래서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새의 상태야. 새가 멘붕이 온 거야. 새가 정신이 나가서 얼살을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라는 증거지. 방으로 들어간 게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과거 부분이야. 과거의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설악산 주차장에서 일행을 찾는 것을 실패. 어느 날 밤에 유년 시절 누나랑 내가 새를 찾았던, 새를 잡으려고 했었던 기억으로 과거 해상된 거지. 여기까지 과거. 나와 누나가 새잡이를 시도했던 과정, 그 경험을 회상합니다. 경험 밑에다가는 회상이라고 적으시고 과정 밑에다가는 구체적, 생생이라고 적어놓자.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과정을 서술을 했어. 과정은 구체적, 생생. 경험은 회고적이야. 문제 해결키를 안 볼 수가 없어. 집중해야 돼. 나는 새가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누나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자. 밑줄 긋자. 누나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다에다가 밑줄. 자, 중략 부분 이후로 돌아옵시다. 또다시 과거입니다.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방 안에서 새를 잡으려고 하는 거겠지? 밑줄 긋자. 숨가쁜 혼전에다가 밑줄. 지금부터 이제 대결이야.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서 덮쳤던 거지. 자,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도 밑줄 그어주시고 여러분이 찾으세요.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누나랑 내가 새를 잡는 과정, 행동을 밑줄 한번 끄고 가자. 현장감, 생동감에다가 밑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서술을 할 거야.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 덮쳤어.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나래를 퍼덕이는 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고는 했었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소리의 중심부에 레슬링 선수처럼 밑에다가 적어놓을까? 비유. 아낌없이 몸을 던졌어. 레슬링 선수처럼 밑에다가 비유.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 아프겠다. 무릎이며 팔꿈치며 그리고 뒤통수와 같은 곳이 아리거나 쓰렸고 온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 쓴 듯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 그만큼 구체적이게 지금 생생하게 서술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 동안 레슬링을 펼쳤어. 긴 시간에다가 밑줄. 그런데도 갇혀있는 이 새를 못 잡는 거야.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개짓 소리 밑에다가는 청각,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누나가 말했어. 새가 날지 않는다? 영구야, 가만히 있어 보레이. 누나는 어둠 속에 더듬거려서 내 두 손을 꼭 잡아쥐었다. 누나의 손이 밑줄 긋자.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와 같이 에다가 밑줄. 엄청 뜨거운 거야. 비유적 표현, 감각적 표현. 손이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와 같이 뜨겁다는 것은 밑에다 촉각이라고 적고 넘기자. 넘기지 말고 205페이지 밑에다 감각적 밑에다가는 촉각이라고 적고 넘기자. 그리고 문제 해결키도 볼 거야. 나랑 누나와 함께 새를 잡는 과정을 나의 행동을 중심으로 엄청 현장감 있게 묘사하지. 밑줄 긋자. 행동을 중심으로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에다가 밑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누나의 손이 너무 뜨거워.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후각. 그만큼 누나가 지금 초집중해서 누나 엄청 열성적이야. 이 새를 잡아야 한다는 거에 적극적인 동참입니다.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의 새의 이미지는 보이지가 않아. 소리조차 들리지도 않아.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와, 이럴 수가. 열려 젖혀진 방문에다가 밑줄. 문이 열려 있었어. 새이 진지게 날아갔던 거지. 근데 어두운 방에서 두 사람이 레슬링 선수처럼 계속 몸을 던지고 있었던 거야. 희미한 금음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밑에다가는 시각. 이야, 방 안으로 들어온 새를 잡기 위해서 완전 혼전했는데 고군분투했단 말이야. 분투에다가 밑줄. 벌써 새벽이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그 방 안에서 없는 새를 잡으려고 그렇게 뒤통수가 까지고 무릎이 뼈 그리고 팔꿈치며 막 던졌던 거야. 우리 네 사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우리 네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청년들 플러스 나. 청년들이랑 나 네 사람은 답사 일행을 찾기로 포기해야지 뭐. 설악산 입구의 여간촌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으로 돌아왔다. 오색이라는 지역으로요.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야.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해. 청년들의 권유대로 몇 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졸면서 해 뜨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삶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새를 찾아서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다? 삶의 의미.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래.
이렇게 찾는 것이 실패가 되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이 곧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래. 자, 정리하자.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갑니다. 승우 울고 있는 거 아니지? 새를 찾아서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서술상 특징으로 갑니다. 전개 방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술상 특징에다가 밑줄 과거 해상이 드러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나의 심정이야. 주인공 나에다가 밑줄 주인공 나가 겪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다가 밑줄 과거에 대한 서술 방식. 나랑 누나가 새잡이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 야, 새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 집에도 새집이 있다. 나와 누나가 방 안에 갇힌 들어간 새를 잡기 위해서 밑줄 긋자. 고군분투하는 행위에다가 밑줄 있지도 않은 새를 정말 열심히 잡았던 거야. 그랬던 기억이네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현재에 대한 서술 방식은 나랑 청년들이 답사 일행을 찾는 거야. 답사 일행 찾기 그만큼 뭐야? 애타게 기다리는 경험인가? 애타게 찾는 경험인 거야. 자, 과거와 현재의 유사한 경험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유사한 경험 위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중첩. 과거의 경험은 새를 잡고자 했어. 나랑 누나가 함께 새잡이를 했고 댄지 손전등이라고 기억해줘. 손전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 과거의 어린 시절에는 댄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금방 방 안을 비춰보기만 해도 새가 날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댄지가 없어서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막 허공에다가 몸을 던졌던 거지. 밑줄 긋자. 가지고 있지 않음에다가 밑줄 새를 잡는 과정에서 엄청 아팠어. 무릎이며 팔꿈치며 뒤통수며 결국에 새는 방문이 열려있어서 날아갔는데 그 빈 방에서 누나랑 함께 열심히 몸을 던졌던 거야. 실패에다가 밑줄 공통점 갑시다. 무언가를 찾고 있죠. 댄지의 위력. 무언가를 찾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들, 과거에는 누나. 밑줄 긋자. 함께 참여하는 사람에다가 밑줄 얘들아, 무언가를 찾는 과정은 수고스러움과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이 되는 것이야. 밑줄 긋자. 수고스러움과 고통이 수반에다가 밑줄 결국에는 실패할 거야. 실패에다가 밑줄 현재는 답사 일행의 버스, 새보다는 몇십 배의 큰 부피의 버스를 찾습니다. 나랑 청년들이 함께 답사 일행의 버스를 찾습니다. 청년들이 함께에다가 밑줄 댄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실패에다가 밑줄 답사 일행의 버스를 찾는 과정에서 수고가 수반이 되고 추위까지 한계령의 추위는 극심히 추웠다. 밑줄 긋자. 수고가 수반에다가 밑줄 추위를 경험에다가 밑줄 결국에 답사 일행의 버스를 찾는 것은 실패. 포인트 세 번째 가볼까? 댄지 전지라는 일본어. 이 소설에서 전지가 들어가는 손전등 전지불을 의미합니다. 전지불에다가 밑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지 또는 건전지를 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고 건축용어 등에도 댄지라는 말이 전등을 뜻하는 말로 오래도록 사용되다가 순화되었죠. 이 소설에서 댄지는 가난한 나와 누나는 어린 시절에 가질 수가 없었어. 밑줄 긋자. 가질 수 없었던 것에다가 밑줄 새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도구였지만 우리한테는 그것이 없어서 늘 실패했거든. 부러움의 대상에다가 밑줄 하지만 현재의 나는 청년들이 이전에 비해서 더 큰 위력을 가진 댄지를 갖고 있어. 댄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에다가 밑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행을 잡는 데는 역시나 실패. 실패에다가 밑줄 결국에 과거와 현재의 경험 속에서 댄지는 밑줄 긋자.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던 나에게 무용한 존재에다가 밑줄 무가치한 존재였던 거야. 댄지가 있든 없든 나는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지만 그것을 찾지 못한다. 207페이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를 찾아서의 성장소설의 성격 한번 읽어는 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애타게 찾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 과정 속에서 삶의 과정이 연속된다.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는 것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면 문학은 시험 범위 끝입니다. 목차에서 2, 4, 6, 8, 10에 시 진짜 다 중요한데 항온이랑 성애꽃 무조건 나오고요. 달 포도 잎사귀 무조건 나옵니다. 6번이랑 8번이랑 10번 뭘 뺄 게 없다. 특히 10번에 파박가 있지. 파박가 진짜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비문학 빨리 끝내고 나면 현대시 복습할게요. 알았죠? 현대시 총정리 한번 하고 현대 소설도 한 번씩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독서, 과학기술,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부터 하기로 합시다. 사회문화 5번.
자, 세입자, 들어서 사는 사람들, 집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이 월세랑 전세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를 하자. 임차인은 누구? 새 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입니다. 독서 없는 사람 없죠? 독사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135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자유의 원칙이 보장이 됩니다. 밑줄 끌까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다가 밑줄. 임차물이 우리 학원 건물이라고 생각해보자. 학원이 들어올 때 쌤은 지금 상가에서 학원을 하고 있지. 그리고 집이 없어서 지금 쌤은 월세 산단 말이야. 주택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규모 점포에다가 밑줄. 그럼 쌤은 학원도 월세, 집도 월세로 살고 있네. 쌤 같은 사람이 누구야? 임차인이야. 이 임차인이 집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지 계속 이사를 다니면 쌤 너무 불안하지 않겠어? 이사 비용도 많이 들겠지. 주거생활 안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쌤은 집에 대해서는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대해서는요. 영업이익에다가 밑줄 끄시고 월세 내고 하는데 학원의 이익도 보장. 이렇게 보장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을 해주자는 거야. 계약 기간 보장에다가 밑줄. 쌤한테 한 달 만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 인테리어 했는데 쌤 보고 한 달 만에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자라고? 라는 거지. 그만큼 계약 기간을 딱 정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야. 쫓겨나지 않게끔 보장을 해줍니다. 이러한 주거생활 안정과 영업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이 되었죠. 특별법에다가 동그라미. 자, 거기에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단 존속기간에다가 번호 1. 제일 단기간에 내가 적어도 이 학원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다. 영업을 할 수 있다. 혹은 집에서 살 수 있다. 최단 존속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번호 2. 갱신 요구권 제도에다가 2. 이 주인 아저씨가 여기에 서가인쿡 다시 할 거니까 국어쌤 나가세요 라고 하더라도 쌤이 갱신 요구권을 제도를 제안을 하면 갱신 요구권을 발휘를 하면 쌤이 학원하는 게 더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갱신 요구권 제도는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임대인은 누구야? 집주인이라고 생각해줘. 상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줘. 계약 갱신을 강제로 쌤을 못 쫓아내는 거야. 강제에다가 밑줄. 그러면 임차인 쌤이라고 생각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서 보호가치가 없거나 쌤이 약속을 지키질 않아. 월세를 잘 넣지 않는 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면 갱신 요구권 제도에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근데 그 기간이 경과를 하면 더 이상 갱신 요구권 제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월세살이의 서러움을 보호해주기 위한 주거생활 안정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는 최단 존속기간이 있고요. 갱신 요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주제, 주택 임차인 하면 누구라고? 나나나. 국어쌤이라고 생각해줘.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최단 존속기간 보장, 임대차 계약의 갱신제도. 본문 내용으로 갑니다. 남의 물건 지금 쌤이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월세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 임대차 계약에다가 네오박스 중심하재. 이때 빌려 쓰는 사람, 국어쌤은 누구지? 임차인. 빌려주는 건물주, 그리고 집주인은 누구라고 부를까? 임대인.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은 임차물, 이 학원의 공간이 임차물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는 차임, 월세가 되겠지? 아니면 전세라면 한 번에 목돈을 주겠지. 대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뭐라고 부르자? 월세. 임차물이 주택이거나 상가인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꼭 보증금을 걸어야 돼. 얘들아, 보증금에다가 밑줄. 학원은 1000에 100만원이야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뭐는 돌려준다고? 보증금은 돌려줄 거야. 보증금 돌려주어야 에다가 밑줄. 근데 왜 보증금 받는 거지? 쌤이 월세 안 주는 거를 대비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 놓는 거야. 이때 연체되었던 차임, 월세라든지 관리비 같은 거를 쌤이 잘 안 내고 있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줍니다. 돌려줍니다. 공제에다가 별표. 단어 뜻 너무 중요해. 공제가 뭐지? 공식적인 제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제는 뭐다? 뺀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뜻 밑줄 긋고 가세요. 136페이지. 다들 몫에서 쌤이 1000만원 걸어놨지. 거기에 쌤이 월세를 한 10달을 미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만원 날아가는 거야. 그걸 빼고 치르는 거야. 금액이나 수령을 빼다.
제하다라고 하면 무슨 뜻? 공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어휘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민사 법률 관계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밑줄 끌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다가 밑줄.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말이야. 계약 체결의 여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 임대인, 집주인이랑 임차인, 쌤과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야. 왜?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일반적으로 2년 하는데 쌤이 특별한 경우로 아저씨랑 1년 한다라고 하면 1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자유적으로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나 에다가 세모, 임대차 기간 결정 있지. 임대차 기간 결정에다가 밑줄, 차임 증액에다가 밑줄. 이거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우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합의보다 우선 적용에다가 밑줄. 법률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합의보다 우선 적용. 우선 적용 위에다가 뭐라고? 법률이라고 적어줘. 우리끼리의 합의보다는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국어쌤 좀 수업 열심히 하는 거에서 월세 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국어쌤 여기에서 월세 올려도 안 나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갑자기 200만 원 할 수가 없어. 1년에 5%씩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1년이 아니다. 다음 계약 시 5% 올릴 수 있어. 그러면 100만 원에 5%는 얼마지? 5만 원 올릴 수 있는 거야. 한꺼번에 10만 원 이상 못 올려. 그리고 갑자기 다음 달에 아저씨가 쌤한테 5% 올리겠다는 것도 안 돼. 다음 계약까지는 100만 원이야. 그러고 나서 105만 원 가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 임대차의 기간 결정, 차임의 증액, 이런 거는 뭐다? 합의보다는 법률대로 가야 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 임차인의 새 들어 사는 사람의 목적이 뭐다? 밑줄 끄자. 주거생활 안정에다가 밑줄. 임대차 기간을 보장을 하자. 임대차 기간을 보장에다가 밑줄. 한 달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주거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주택에다가 밑줄, 아파트도 포함이야. 집에 사는 곳.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랑 무관하게 적용이 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일시 사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에어비앤비, 그런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가서 에어비앤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블라블라 나오면 땡인 거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임차인, 새 들어 사는 사람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단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이거 체크해야 돼. 최단 존속기간에다가 밑줄 끄시고 2년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2년 동안은 이사 안 가도 돼. 그리고 2년 동안에 갑자기 1년 반만 살고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이사 갈래 라는 것도 안 돼. 2년은 지켜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1년 반 살고 나가고 싶지, 그 다음 사람을 구해야 돼. 내 스스로가. 집주인이 구하는 게 아니라 쌤이 구하고 그 다음에 토스하는 거야.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에다가 밑줄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집주인 아저씨가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에서 안 됩니다, 저 갱신하고 싶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 저 2년 더 하고 콜 할 수 있는 거야. 최단 존속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이 됩니다. 무조건 2년은 보장을 해야 돼. 다만 에다가 세모, 임차인, 새 들어 사는 사람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에다가 세모,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하다. 무슨 말이지? 임대차 기간을 특별히 1년으로 정한 거야. 우리의 합의로 인해서 1년으로 약정에다가 밑줄.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인데 쌤은 1년으로 했어. 임대차 기간 1년이 경과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 등을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밑줄 그자, 보증금 반환에다가 밑줄. 1년 지났으니까 저 나갑니다. 1년 경과했으니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런데 임대인, 집주인은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우리가 1년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더 살고 싶어, 1년을 약속을 해도 더 살고 싶어? 그럼 임대차 기간 만료인데 너 1년 하기로 했잖아 라는 말을 못해.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1년만 살고 나가도 돼. 그런데 임대인은, 집주인은 1년 살았는데 좀 나가주면 안 돼, 내가 여기 살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 넣고 싶은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너 청소 너무 안 해서 곰팡이 폈는데 나가면 안 되겠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1년을 했을 때 1년 됐으니까 나가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새 들어 산 사람이 1년 됐을 때 지 마음대로 해도 돼. 2년까지 하고 싶으면 2년 해도 되고 1년 하고 나가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집주인이 1년 살았으니까 1년 우리 약속했지. 약정기간 됐으니까 나가주겠니는 안 되는 거야. 왜? 최단기간으로 보장하는 게 2년이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단 존속기간 몇 년 보장된다고요? 약정이 우리가 아무리 합의를 해도 2년까지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달라는 거.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여? 아니야. 그러나 최단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길잖아? 그러면 쌤도 이 좁은 아파트에서 살기보다는 이제 나는 나만의 집을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 들 수도 있잖아. 이 월세에서 월세 나가는 것보다는 집을 좀 사고 싶은데 지나치게 길게 규정에다가 밑줄 임차인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 따라서에다가 세모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장을 해주고 임차인이 만약에 더 살고 싶지 2년이 되었을 때 더 살고 싶지 그러면 뭘 해주는 거야? 갱신 요구권 인정에다가 밑줄 갱신할게요 2년 콜 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임차인한테 유리해. 다시 한 번 더 파란색 글씨 최단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나가면 돼. 2년이 된 거에서 나가면 돼.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고 싶어. 밑줄 기자 임대차 종료를 주장에다가 밑줄 2년이 안 됐는데 이로 인한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내가 배상해줘야 되는 게 뭘까? 내가 그 다음 사람을 구하고 가야 돼. 아니면 내가 나가더라도 남은 월세는 계속 내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서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에다가 밑줄 다시 한번 계약에다가 밑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말이야.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이든 문서 작성 등의 밑줄 긋자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에다가 밑줄 그냥 얼마든지 갱신 요구권으로 아저씨 2년 더 있을게요 라고 하면 아무런 다 서류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냥 2년 더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에다가 세모 임대인 주인 아저씨랑 임차인 새 들어 사는 사이에 계약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 합의에다가 밑줄 묵시적 방법에다가 밑줄 서류 작성 안 해도 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이때 갱신 요구를 하고 싶으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말해야 돼. 나가기 전에 밑줄 긋자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다가 밑줄 이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잠시만 넘기지 말고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한 것은 묵시적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갱신을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 넘기지 마. 갱신 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기간 중에 임대인, 집주인이 임차인, 새 들어 사는 사람한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무조건 간주를 하는 거야. 야, 나 있잖아. 여기 내가 살아야 돼. 라는 거에서 집주인이 직접 여기에서 강사하고 싶은 거야. 이 아저씨가 여기에 서가인콕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쌤이 그럴 때는 갱신 요구권을 발휘를 못해. 이 아저씨가 쓰려고 하는 거라면.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집 같은 경우에 이 아저씨가 들어와서 실거주 한다라고 하지.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나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런 의사를 언제 표현해야 된다? 기간 종료 전에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미안해 갱신 거절할게 라고 의사를 밝혀줘야 되고 이 기간 안에서 밝히지를 않으면 무조건 그냥 계약은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버리는 거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적으로 갱신된 거야. 법적 갱신에다가 동그라미 거절을 하고 싶으면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꼭 집주인은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또한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갱신 거절 통지에다가 밑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 싫어 나 더 있을 거야. 갱신 요구권 행사에다가 밑줄 일방적으로 위에다가 별표 셋 일방적으로의 방점을 빵빵빵 아저씨가 서가인콕 할 거니까 국어쌤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해도 나는 아니야 입 다물어 할 수 있는 거야.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데 무조건 내 위주야. 집주인 아저씨 위주가 아니라 나 위주인 거야. 갱신 요구권 행사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입다다 해줘야 돼. 갱신기간 중에다가 밑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을 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면 별표 3개야.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의 예시 별표 3개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서가인쿡 하고 싶어 국어쌤 나가줘 라고 했을 때 응 아니야 입다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에 예시로 가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내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야. 계약 위반에다가 밑줄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거야. 쌤이 뭐 월세를 안 낸다든지 쌤이 뭔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쌤이 갱신 요구권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예컨대에다가 세모 딱 월세 미루기네. 연체된 월세의 액수가 2달치 이상이 되지. 2달치 이상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 서가인쿡 아저씨는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해. 이 상태에서 계약 기한이 만료가 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야. 쌤이 월세만 2달을 안 내지? 그러면 바로 뭐다? 계약 파기의 권리가 생기고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갱신 거절. 월세 2달 안 내고 하는 거에서 국어쌤 안 되겠으니까 좀 나가주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또한에다가 세모. 중요해. 거절할 수 있는 사례 계속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 월세 따박따박 잘 냈어. 그런데 임대인 자신에다가 밑줄 별표. 임대인 부모에다가 밑줄 별표. 자녀에다가 밑줄 별표. 이게 다 누굽니까? 물결 표시. 직계가족에다가 물결 표시.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를 할 경우 실거주에다가 밑줄 집인 경우야. 집인 경우에 내 딸이 여기 산다 혹은 아저씨가 산다 혹은 아저씨 부모님이 산다 라고 하면 나가줘야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쓰겠다라고 하는데 월세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가줘야 돼. 다만에다가 세모 이처럼 자가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말로만 직계가족이 산다라고 하고 타인한테 임대를 하잖아. 그러면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야. 민사소송 걸어서 돈 뜯어낼 수 있습니다. 밑줄 끌게요.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밑줄.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요.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하세요. 한 번만 행사에다가 밑줄. 한 번만 행사가 되고 이에 비해 법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끄자.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법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고 법적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정리하고 가자. 갱신 요구권,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은 뭐라고?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 하지만 법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 법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 갱신은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랬지. 한 번은 더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내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별개로 봐준다는 거야. 법적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가 건물 아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어요. 주택에 대한 이야기. 실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갱신 요구권을 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월세를 2달 이상 내지를 않았던 적이 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물이 이번에는 점포예요. 주택이 아니라 점포의 경우로 갑시다. 점포의 경우에다가 네모박스. 이제 상가 건물이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될 거야. 주택보호법이랑 상가보호법이랑 달리 적용하자. 이 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다? 최단 존속기간에다가 밑줄 법적 갱신. 아까 한 번 할 수 있다 그랬지. 법적 갱신은 임차인 갱신 요구권은 제한이 없다 그랬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주택에서 말이야. 그런데 점포는 어떨까? 최단 존속기간이 아까 주택은 2년이지. 법적 갱신은 한 번, 임차인 갱신 요구권은 무제한이었어. 그런데 건물에 있어서는 점포의 경우에서는 최단 존속기간, 법적 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시험에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옵니다. 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이 되면 아이고 밑줄 긋자 임대인이 갱신 거절에다가 밑줄 계약 종료할 수 있어.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진 내용이 있어. 우선 갱신 요구권은 점포임대차 전반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갱신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아까 6개월부터 2개월이었지. 근데 이거는 뭐야?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다가 밑줄. 그리고 아까 최단 존속기간 적용은 또 몇 년이었어? 2년이었는데 점포는 1년마다 갱신이야. 1년에다가 동그라미. 점포는 1년이야.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서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 아니야. 10년이야. 10년. 10년이 초과하기 전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러 번. 10년 전에는 여러 번으로 2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계속 갱신할 수가 있어. 근데 주택은 이 사람이 실거주가 아닌 이상 계속 내가 살 수 있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편에다가 세모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있지. 이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를 내가 들어갔다. 막 맥도날드다. 이런 데에서는 최단 존속기간 없습니다. 그거 대형 점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계속 있어도 되는 거야. 최단 존속기간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10년 동안 내가 있고 싶으면 10년 해도 된다는 겁니다. 1년마다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왜? 대규모 점포에 인테리어 비용 엄청 많이 했으니까 1년마다 갱신이 되면 골치 아프잖아. 네. 어휘 이것만은 꼭 익히자. 같이 보고 갈까? 자임, 월세라고 생각해주세요. 단위, 공제 시험에 나올 것 같다. 공제에다가 별표, 갱신 기간 연장, 약정, 약속해서 정한다. 만료, 보증금, 존속, 파기, 점포. 137페이지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최단 존속기간 갑니다. 주택은 몇 년이라고요? 2년. 점포는 몇 년이라고요? 1년. 주택은 주거생활의 근거니야. 밑줄 끄자. 주택은 주거생활의 근거에다가 밑줄. 점포는 임차인의 생업의 근거에다가 밑줄. 그래서 두 가지의 특별법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야.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지. 임차인 보호에다가 밑줄. 건물주님 아니라 우리 임차인들이야. 이 특별법들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임차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밑줄 긋자. 존속기간 보장에다가 밑줄. 집은 2년, 건물은 1년. 대형 건물이다 라고 하면, 대형 점포다 라고 하면 기간 없음. 한편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임대차 종료 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때 뭐는 빼고, 관리비라든지 연체된 월세가 있으면 빼고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최단 존속기간이란 법률로 보장된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뜻하지. 당사자들의 계약으로 정한 약정기간이 법률로 정해진 최단 존속기간보다 짧아도 밑줄기자 최소한의 존속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내가 1년으로 합의해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2년까지는 무조건 내가 있고 싶으면 있어도 돼. 이에 비해서 법률로 보장된 최단 존속기간보다 더 긴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됐다면 원래는 2년인데 3년으로 약정을 했어. 임차인 보호, 임차인 뜻대로 2년 있고 나서 나가고 싶니? 그럼 나가도 돼. 임차인 그래서 약정된 기간에 3년이었다면 3년, 2년이면 아마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임대차 기간이 약정된 경우에는 이걸로 기억하자. 약정된 기간이 적용에다가 밑줄 3년까지 있어도 되는 거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택이나 점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단 존속기간 제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인데 우리끼리 약정을 3년으로 했어. 그러면 너 3년까지 있어도 돼 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포인트 두 번째, 이게 무조건 나올 거야. 갱신 요구권, 갱신 거절의 사유는 100% 출제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갱신이랑 어떤 계약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종료가 될 때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을 한다.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임차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임대차 기간 보장 못지않게 갱신 가능성 보장도 중요한 의미를 지녀. 계속 콜콜콜 할 수 있어. 임차인은 월세만 따박따박 잘 냈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주택 같은 경우에 말이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갱신 가능성 보장을 위해서 법적 갱신 제도도 있고, 법적 갱신 제도에다가 밑줄 딱 한 번, 갱신 요구권 제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집은 무제한, 그리고 점포는 10년 안에 계속. 법적 갱신 제도는 모든 계약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반영을 한 것이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다가 밑줄, 주택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2개월,
점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갱신 중인 거야. 이에 비해서 갱신 요구권 제도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을 해도 임차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 갱신을 이루어내는 거야. 일방적인 의사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입다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니면 내가 월세 따박따박 냈기 때문에 너는 못 살아. 내가 살 거야 라는 거지. 네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니면 실거주 아니면. 배경 지식 다 알아보기도 넣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알았죠? 138페이지 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비교하는 거 시험에 나와야지. 최단 존속기간 몇 년? 2년.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무제한 보장입니다. 무제한. 틀렸니 쌤?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법적 갱신은 한 번.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계속 보장되는 거 아니야? 1회만 보장. 1회만이라고 적어봐봐. 1회만. 왜 1회야? 계속 되는 거 아니야? 보증금 액수랑 무관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보증금 액수랑 무관하게 적용하고 잠시 다시 생각해. 보증금 액수랑 관계없어. 근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점포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적용될 수 있어. 이거 찾으러 가보자.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1회만 보장을 한다. 법적 갱신 아니에요? 본문 내용에서 찾아주세요. 법적 갱신이 한 번만이고 나머지는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좀 찾아볼까요?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서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계약하는 거. 원래 계약은 당사자 의사만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이든 묵시적으로 하면 된다. 6년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조건 한 번은 더 갱신이 된다. 그게 법적 갱신. 그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6개월에서 1개월, 2개월 사이에 의견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을 할 수가 있는데 갱신 기간 중에 행사를 해야 돼.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지 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고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의 사유는 월세를 잘 안 내거나 실거주의 경우로 쭉 얘기를 하지. 이처럼 여기 찾았다.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미안해 쌤이 좀 잘못 생각했네. 다시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를 해라. 미안해 한 번만 해서 1회 미만이야. 쌤이 좀 잘못 생각했네. 다시 본문에 갱신 요구권 쌤은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를 해. 이에 비해서 완전 착각했네. 쌤은 갱신 요구권이 계속이고 법적 갱신이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대였네. 미안해. 이에 비해서 법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법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무제한 해주는 거 여러 번 반복시킬 수 있어. 하지만 갱신 요구권은 1회 미만이야.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죠. 다시 돌아오세요. 138페이지.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뭡니까? 1회만 할 수가 있어. 쌤 계속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입다다를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1회만이야. 완전 착각했어. 그 대신에 우리끼리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는 법적 갱신은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법적 갱신이 여러 번. 그런데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갱신 요구권 행사는 딱 한 번만. 1회만입니다. 1회만.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가시죠. 최단 존속기간 몇 년? 1년.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10년간 보장. 그리고 보증금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그리고 내려가서 두 번째. 법적 갱신이랑 갱신 요구권 행사랑 두 가지를 나누어 보자. 법적 갱신이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횟수나 기간 제한이 없어. 그냥 일단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갱신되는 거야. 그런데 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의한 갱신은 임대인에 대한 자유를 제한을 하잖아.
그러니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꼭 해줘야 돼. 그래서 횟수나 기간 제한이 있음이라고 기억해주면 되겠네요. 쌤이 완전 반대로 생각했다, 그지? 네, 법적 갱신이 무제한이고요. 없음. 그리고 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의한 갱신이 횟수나 기간 제한이 있음. 괜찮지? 오케이, 계속 킵고 140. 오늘은 이것까지는 좀 해놓자. 하고 맞추면 딱 될 것 같다.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지수까지 해놓자. 네, 사회지문 끝내놓을게요. 소득이 불평등하다. 빈익빈, 부익부 생각하면 되겠네. 소득 불평등의 지수는 그럼 어떻게 내는 걸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번다라는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지수로 파악할 수 있을까? 수치로 말이야. 소득 불평등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너무 적게 버는 사람, 그러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밑줄 긋자.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에다가 밑줄, 이 말을 뭐라고 하지? 우리는 상대적이라고 얘기해. 시험이 일어나서 집중해봐봐.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는 지니 계수도 있고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는 10분위 분배율도 있고 5분위 배율도 있고 8마 비율도 있습니다. 너무 많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 왜? 절대적인 불평등의 정도가 아니라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니 측정 방법이 곧 몇 가지야? 진위계수 하나, 10분위, 5분위, 8마 비율까지 총 4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본문 내용 갈게요. 집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지. 하지만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밑줄 긋자. 계층 간의 소득 격차에다가 밑줄, 소득 불평등에다가 밑줄. 선조 때 친일해가지고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막 강남에 땅땅땅 거리고 산단 말이야.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 아니겠니? 밑줄 긋자. 공동작업의 산물에다가 밑줄. 같이 잘 살아야지.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면 그 생산물 역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돼. 평등하게 분배에다가 밑줄. 우리나라가 잘 산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다 잘 살아야 돼. 강남의 부자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 문제는 꼭 해결해야 돼. 따라서에다가 세모 꼭 해결해야 되는 소득 불평등. 한 사회에서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거든. 그러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이지 않아. 절대적에다가 X.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에다가 밑줄.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다? 측정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소득 불평등 지수 들어갑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이야. 로렌츠 곡선에다가 동그라미.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을 하자. 나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를 하자. 인구 누적 비율에다가 밑줄, 인구가 얼마만큼 누적이 됐는지, 소득 누적 비율에다가 밑줄, 이거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 모든 사람의 곡선이 완벽하게 균등할 경우에 완벽하게 균등에다가 밑줄 끄시고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져. 45도 대각선에다가 밑줄, 이거는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상태야. 너무 완벽한 유토피아인데 완전 균등선에다가 동그라미. 소득 불평등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에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성 밑으로 늘어진 곡선이 돼. 늘어진 곡선에다가 밑줄. 이러면 잘 사는 사람 잘 사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거야. A사회와 B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 로렌츠 곡선 B라고 한다면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성에서 멀어졌지. 멀기에다가 밑줄. 그러면 소득 불평등 심각에다가 밑줄. A사회보다 B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수가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하는 지니계수야. 지니계수에다가 동그라미. 지니계수는 완전 균등성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성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만일 그림에서 B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로렌츠 곡선 B는 완전 균등선에서 더욱 멀어질 거야. 더욱 멀어지고에다가 밑줄 불평등 심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B 사이의 면적은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에 가까워질 거야.
따라서에다가 세모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거 시험에 나오겠지. 별표 셋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에다가 밑줄 무조건 나올 거야. 1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진위계수 살펴봤습니다. 한편에다가 세모 다른 방법 갈게요.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도 나타낼 수 있어. 소득 점유율을 바탕에다가 밑줄 로렌츠 곡선이 아니라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점유율이 뭐게?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분위랑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서 순서에 따라서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뉜 각 집단이야. 집중해야 돼. 10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정렬하고 난 후에 10등분 하자. 10등분에다가 밑줄 아빠 연봉으로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10분위 분배율을 구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된다고?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눠라. 10분위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냅니다. 밑줄 긋자. 10분위 분배율의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에다가 밑줄. 아까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지. 하지만 10분위 분배율의 값은 크면 클수록 균등한 분배야. 이 값은 2보다 클 수가 없다. 2보다 클 수가 없다에다가 밑줄 40% 나누기 20%는 2니까 2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배 밑줄 긋자. 2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배분에다가 밑줄. 이와 달리 5분위로 갈게요. 전체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정렬하고 난 후에 5등분에다가 밑줄.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야. 5분위 배울 값은 클수록 아까 진위계수랑 같아. 밑줄 긋자. 진위계수랑 같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심각에다가 밑줄. 왜? 상위 소득에 하위 소득을 나눈 거잖아. 예를 들어서 5분위 배율의 값이 6이라면 20 나누기 20에서 이 5분위 배율의 값이 6이라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많은 소득을 점유를 한다. 아이고 밑줄 꺼줘. 6이 나왔으면 6배 많은 소득의 점유야.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장점이지. 체크하자. 차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다가 밑줄. 5분위 배율 값을 통해서는 불평등의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10분이랑 5분이야. 집중해야 돼. 10분이 분배율이고 5분이 배율이네. 10분이 분배율, 5분이 배율.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5분위 배율에서는 왜 상위 20%랑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합리적 근거에다가 X. 이에 대해서 가브리엘 팔마가 나서입니다. 가브리엘 팔마에다가 동그라미.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상위 11%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소득 계층 50%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 따라서 상위 10%의 소득 계층과 하위 40%의 소득 계층에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위가 너무 많이 갖고 가. 이재용이가 너무 많이 갖고 가. 그리고 하위의 40%가 너무 못 갖고 가.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한다라는 걸 팔마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한 거야. 그가 제시한 팔마 비율의 값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거야. 그게 마지막 팔마 비율. 팔마 비율은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율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마가 11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소득 계층 50%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되기 때문에 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점. 141페이지로 내려가세요.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 이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사회적 동물에다가 밑줄.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는 다 공동작업의 산물이야. 공동작업의 산물에다가 밑줄. 그러니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돼. 평등하게 분배에다가 밑줄.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다가 밑줄.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은 꼭 해결돼야 돼. 로렌츠 곡선과 완전 균등선 갑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쭉 줄을 세요. 나열에다가 밑줄. 인구 누적 비율이랑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한 곡선으로 완전 균등선은 밑줄 끌까? 완벽하게 균등에다가 밑줄. 어떻게 해요? 45도 대각선입니다. 진위계수는 1에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줘야 되고, 소득 점유율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분위는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서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뉜 각 집단. 넘어가자. 142. 백분위 분배율 기억해놔. 이거는 뭐다?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 분의 하위 40%의 가구의 소득 점유율이야. 5분위는 상위 20%,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나누기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 나누기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이야. 그래서 나누기 좀 잘 몰라가지고. 8마 비율, 상위 10% 소득 점유율,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 생각해주세요. 4 나누기 2 하면 4가 분모로 들어가지. 4 나누기 2 하면 분자로 들어가야 돼. 4 나누기 2 하면 4가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4 나누기 2. 4 오케이. 후보 지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빈칸 메우면서 마무리하죠. 소득 불평등 지수의 계산, 로렌츠 곡선을 활용을 하자. 로렌츠 곡선의 활용, 지니 계수 나옵니다. 소득 점유율을 활용을 하면 나누기로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8마 비율. 소득 점유율 계산에서 다음은 A국가, B국가 인구 누적 비율에 따른 소득 누적 비율이다. 두 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거 물어보겠네, 계산하는 거. 그랬을 때 10분위 분배율 같은 경우에 31분의 25, 31분의 25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같다. 그리고 5분위 배율로 했을 때 5분위 배율 같은 경우에는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지? 10분위 같은 경우가 2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배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위랑 소득이 같다라고 하면 완전히 1이 될 테니 배율의 값이 6이라고 하면 6배 많은 소득을 상위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 A국가랑 B국가랑 소득 불평등이 어떻다라고 볼 수 있고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심각하다. 그리고 8마 비율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같다. 네, 문제 풀면서 모르겠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4 나누기 2, 4가 분자로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놓자. 오케이.